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 왕조 1억궁 저럭궁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PD고요. 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조의 탕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확실하게 탕평채에 대해서 공부한 거 아니었나요? 음식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탕평채가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파이브 칼라라고들 흔히 얘기하죠. 골고루 먹어야 된다. 네네. 그거를 이뤄낸 훌륭한 음식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네요. 네. 오늘은 그럼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네요. 네. 영조하면 탕평도 있지만 이분 빼놓을 수 없죠. 사도세자. 그렇죠. 유아인. 너무 안쓰럽고 측은하고 어떻게 보면 괴기스럽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라는 영화가 너무 잘 찍었는데 네. 두 번을 못 보겠어요. 가슴이 너무 찢어져. 힘들어. 보기에. 맞아요. 감정이입이 좋으시군요. 봤어요? 완전히. 봤는데 네. 저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초반에. 근데 마지막에 영조가 기주에 갇힌 사도세자를 보면서 했던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린 말일까? 약간 의문도 들긴 하지만 약간 진심 어린 말을 했던 속 깊은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겠죠. 네. 송강호의 멘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영조는 왕비 네. 자식이 없었어요. 그 정성왕후 네. 서씨 그리고 자식이 없었고 정성왕후는 영주 33년 때 사망을 하셨죠. 정빈 이씨한테 장남 효장세자가 태어난 거예요. 이 효장세자는 왕세자의 책봉이 됐지만 10살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네. 그때가 영조가 35세 때였대요. 그렇게 7년 동안 또 후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네. 거의 공부에 거의 매진을 했는지 이렇게 후사가 없었을까요? 그러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나?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7년 후 영주 11년 때 영빈 이씨 사이에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분이 사도세자 이선입니다. 이때 영주는 42세였고 영빈 이씨는 40세. 친모죠? 네. 와, 되게 늦게 나왔네요. 네, 이때면 거의 손자 낳을 때잖아요. 맞아요. 손자도 그 여러 명 낳을 때인데 엄청난 늦둥이를 낳고 엄청난 사랑을 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세자는 태어나자마자 원자로 정해졌어요. 근데 원자를 정해지려면 정성왕후 서씨 양저로 입적을 해야 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100일도 안 돼서 생모 영빈이 씨랑 떨어져서 따로 살게 됐대요. 너무 안타깝다 정말. 그리고 영조 12년 때 돌이 지났을 때 왕세자로 또 책봉이 됐는데 영빈 이 씨가 예전에 숙종 대전에서 일하던 사람이랬대요. 그런데 숙종의 후궁 계비인 인원왕후 눈에 띄어가지고 영조한테 후궁을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생모와 떨어져 살았던 데가 저승전이거든요. 거기 궁녀들이 이 영빈이 씨가 세자의 모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무시를 했다고 해요. 기존의 그 신분을 알잖아요. 무시를 해서 영화 그 사도에도 보면 얼마나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띄워놓고 아이도 엄마를 찾고 엄마도 맞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궁녀들이 뭐 애원을 해도 못 보게 했대요. 한 번만 잘 때까지만 있어달라고 막 하는데도 절대 못 보게 했다고.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게 영조가 전혀 입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아니면 그 주변에 보통 뭐라 그러죠 그거를 궁전 내에 여자분들에 대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그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조가 무수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통성 문제로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아예 근본 초장부터. 차단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거기에 되게 예민했긴 했겠네요. 그렇죠. 영조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네. 물론 뭐 건자대리니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컸으니까. 이 시기 때 영조는 열심히 노론이랑 소론이랑 상평책을 이루는 시기이긴 해요. 맞아요. 네네. 싸우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그게 겹쳐 있는 시기라서. 건조대리로 뭐 여긴이 중인이 하는 상황에서 세자 신경 엄청 썼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그래서 아예 초장에 정도 못 주게 딱 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완전히 정성왕후, 그러니까 적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모든 거를 세팅을 해놓고 싶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 세월이 지나면 또 눈에 보이는 걸 믿을 수 맞아요. 있죠. 그렇죠. 오래 쌓이면. 그리고 그 저승전 근처에는 희빈장 씨가 그 인현왕후 민 씨를 저주했다는 치선당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저승전 자체가 기운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안 좋아. 저승전이 그러니까 뭐야.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어? 장명 잘못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조가 거기에다가 세자를 둔 건 거기 궁녀들이 소론파였대요. 경종을 모시던. 그래서 소론의 인정을 받고자 세자를 모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제가 잠깐 방송 전에 얘기했었던 사도세자가 꿈꾼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완전 당파가 사도세자의 비극을 불렀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분은 그렇게 쓴 거죠. 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책을 읽으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그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이상한 구석이 많은 거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사도세자가 꿈꾼 세상이라 그래서 사도세자가 꿈꾼 무언가가 어디 남아있는 흔적이 있나 해서 읽었는데 그건 없었어요. 제목이 어그로네. 그렇죠. 낚였어요 제가. 저런. 네. 아이고.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 저승전에 대한 이야기 요로 내용도 기운이 안 좋다는 것도 거의 복선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안 좋았던 일들을 복선처럼. 당파 얘기도 거의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기도 해요. 맞아요. 네. 세자빈 홍 씨를 이제 들여서 세자 또한 첫째 세손을 3살에 잃었대요. 그리고 둘째 이산이라는 둘째를 어디서 많이 낳았대요. 들어본 정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 세자의 둘째인 이산까지 8살 나이에 세손으로 책봉이 됩니다. 세자인 이선은 아기 때부터 총명했대요. 뭐 몇 살 때 뭐 한글 띄고 있잖아요. 훌륭하지.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도 그 영화 보면 되게 이뻐하는 게 보여요. 뭐 맞아요. 신하들 앞에서 글쓰기 해서 뭐 그 글을 뭐 신하들이 자기 너무 갖고 싶어서 달라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이뻐하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경연할 때도 너무 총명하게 대답을 잘 했고요. 영조는 공부를 엄청 좋아했었다기보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영조는 그런 세자한테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어요. 사도를 사랑하죠. 근데 이게 이제 삐뚤어 나간 거죠. 본인 기준으로 아이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본인 기준으로 너무 엄격한 교육을 했어요. 영조가 이해는 돼. 자기의 출생이나 또 사도의 출생을 생각한 비밀은 아니지만 그렇게 공부하라고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사도의 기질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교육 방법이었다는 게 이제 뒤에 우리 영화 속에서도 묘사가 되죠. 본인의 약점을 사도세자한테 거의 이제 투입을 시킨 거죠. 맞아요. 요즘 부모랑 너무 비슷하네. 그러죠. 똑같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애 키우면서 예전에 나의 약점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과하다 보면 갑자기 치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부모의 과제를 아이한테 전가시킨다는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근데 보통 부모들이 거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빠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릴 때 못 가졌던 뭐 레고라던가 맞아요. 장난감 같은 거를 갖고 싶어요. 아이한테 실컷 사준다던가 나의 결핍은 얘한테 안 느끼게 해주겠어 막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잘 구분해서 해줄 맞아요. 건 해주고 통제할 건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못 가본 대학에 대한 한 때문에 한이 있죠. 아이라도 그 대학을 그렇죠. 보내야겠다 뭐 이런 게 있다던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그렇죠. 아이에게. 혹시 못다 이룬 꿈이 많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는 사람 없죠. 네. 근데 그걸 적정선에서 딱 멈출 줄 아는 레고요. 게 멈출 줄 아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힘들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과도한 학습을 강요를 하고 엄격한 교육으로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대요. 너무 불쌍해. 맞아요. 사도 불쌍해. 네. 현실의 교육 실태 같아. 맞아. 근데 이게 또 반대쪽도 있는 게 우리 옛날로 돌아가면 누가 있냐면 연산군이 있거든요. 성종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왕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생이 그러니까 성종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동생이 왕이 됐어. 근데 이분이 금방 돌아가신 다음에 왕이 그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종이 심지어 장남도 아닌데 차남인데 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신하들한테 눌려 살았던 걸로 묘사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세자인 연산군을 정말 방목을 하거든요. 그치. 가르칠 걸 안 가르치는구나. 그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런 거 자녀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역사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 하면 성종이 연산을 대했던 모습과 그리고 영조가 사도를 대했던 모습을 옆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또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인생은 밸런스 게임이고 맞아요. 중용이 중요하고 그렇죠. 치우치는 건 안 좋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거구나. 네. 나는 예전에 철학 시간에 외배운을 했어요. 맞아요.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영린에서 중용이 계속 나오죠. 네. 세자는 견디다 못해 정신병 증세까지 보였어요. 그럼. 근데 세자는 책보다 학문보다 무예 그쪽에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영조는 그게 너무 탐탁지가 않았던 거예요. 청룡도를 휘두른 건 효종도 그랬었던 걸로 알고 현종인가? 또 그랬었던 걸로 아는데 사도도 그런 큰 무기를 쓰는데 굉장히 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네. 그 전에는 이제 원자가 원손이 태어나기 전에는 영조한테 후계자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세자가 세손을 낳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내한테 후계자가 한 명이 더 있네? 라는 생각을 세자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꽃이 피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쟤 어떻게 하면 좋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면 하나가 또 모락모락 자라고 있네. 갑자기 재벌집 막내 아들이 생각났어. 그래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그 누구예요? 손자로 나오는 이름이 그 사람도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바로 아들은 시원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손자는 괜찮지 않을까? 장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못 봤어요. 장손에 대해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물론 거기도 실망을 시키지만. 그렇게 영조는 세자보다 세손을 찾는 날이 더 많아졌고 신하들이 보기에도 세손에게 이뻐하는 모습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보였대요. 다 누구나 알 정도로. 기질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사도는 물을 좋아하고 그 영화 속에서는 그림도 좋아하는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조는 영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책만 봐. 세종의 복사판이야. 얼마나 이뻤겠어 영조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그랬구나. 책 읽는 애는 좋아하고 밖에서 뛰노는 애는 얼마나 건강하고 예뻐. 그러니까. 왜 안 이뻐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백범일지 읽다가 안중근이 어린 시절에 저는 책이 아닙니다. 글 공부가 아닙니다. 저는 장수 이쪽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컸잖아요. 각자의 그 꽃 피울 방향이 다른데.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영조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 결핍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왕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조정 뭐 이런 걸 유지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야. 그치. 종묘사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해는 돼.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조정에선 탕평으로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에 들어왔더니 내 뜻대로 안 돼. 화풀이하는 거지. 아, 그것도 맞다. 네, 밖에서 있던 그 있잖아 아빠들 회사에 일을 집에서 막 가족이 제일 만만하지.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야, 영조 심리를 역사와 관계없이 인간으로 아주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노려보고 막 뭐라고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난 사도 미친 거는 완전히 영조가 원인 제공자다라고 생각을 확실하죠. 해요. 네. 그러니까 영조의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원인 제공자는 영조라는 거는 맞아요.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조가 300년 종사를 이을 사람은 곧 세손이다. 이런 말도 내뱉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세자 들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자도 세손을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질투를 하고 거의 아빠와 아들을 질투를 했죠. 가운데 끼어서. 그러니까 점점 자기 입지는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폭행의 음지 가무에 뭐 별일도 아닌데 살인까지 저지르고 거의 개차반이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불안해서. 영조는 탕평을 이루면서 종종 선의소동을 벌였대요. 선의소동이 그 건조대리와 삼속 때문에 또 나는 임금의 자리에 욕심이 없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음덕설 같은 연관이 되는 거죠. 연관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 꼬리표처럼. 그리고 또 왕권 강화를 인해서 선의소동을 종종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세자한테 네가 대신 해라라고 그리고 왕위를 넘기는 거잖아요. 대리청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하들이 잘못 찬성하면 영모죄가 걸리거든. 그쵸. 그럼 세자는 뭐냐는 거지. 맞아. 세자는 그때마다 석고대제를 해야 되거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또 그것도 영모야. 사도 그치. 어쩌라고. 진짜 너무 괴롭혔다. 그러니까 사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세자가 어릴 때, 막 5살, 막 그때는 선의소동이 일어나도 뭐 당연히 신하들도 나 어린데. 어차피 이게 다시 처리할 거야 생각하고서는 반대를 했던 건데 세자가 15세 될 때, 영조 25년 때는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할까봐. 그리고 당연히 만류를 했겠죠. 영모가 이제 엮이기 때문에 세자 또한 영모로 엮이기 때문에 가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때마다 석고대제를 하고 거의 석고대제 수준이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피가 마를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조 25년 때 너무 강하게 하자 이제 영조가 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리청정을 할게. 니네 이거 찬성 안 하면 나는 다시 선의를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받아야지. 네. 이 패는 받아야지. 이거는 했었어요. 그래서 선의 파동이 대리청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세자가 영조를 뒤에 두고 대리청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리청정도 쉽지 않았어요. 영화를 보면 아시다시피 결정을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결정을 하면 왜 네 뜻대로 하냐고 뭐라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미운 거야. 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영조가 하라니까 세자는 앉아있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때 15세면 아직 정조가 태어나기 전이겠네요.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주 어린 나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정조에 대한 그거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영조가 자기에 대한 신하들의 충성도를 확인하는데 자기 아들을 써먹은 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들 스트레스 받는 거를 영조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왕 됐어. 그 위기를 뚫고 됐는데 넌 뭐니? 너무 허약해 보였나? 그러니까 이게 자수성가한 아빠들이 가지는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했는데 너는 다 거친 상황에서 왜 그것도 못하니? 이게 거의 레파토리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 집에는
따뜻한 물도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고 공부할 환경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맞아, 호롱불에서 공부했어. 그렇지. 지금 이렇게 집도 좋은데. 호롱불은 우리 아버지 세대. 너는 뭐니? 이렇게 편한 집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먹을 거 다 있고 따뜻한 집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니? 딱 이거였던 것 같아. 근데 영조의 정신력 사도 이게 다른 것 같아. 영조는 부모가 준 스트레스는 아니잖아요. 주변이 준 스트레스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도는 부모가 준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이것도 차이를 좀 둬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부모가 준 스트레스는 우주가 무너지는 스트레스야. 맞아요. 아이한테는 맞아. 부모가 우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리청정 이후에도 선의 소동은 계속됐고요. 그리고 세자는 아프다는 핑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문안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문안 인사도 거의 안 갔다고 합니다. 싫었겠지. 이걸 어떻게 얼마나 계속해. 힘들겠어. 얼굴 보기도 무서웠겠지. 영조 그 송강호가 역했을 때도 표정 장난 아닌데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아. 그 영화에서도 같이 대리청정하러 딱 둘이 나갈 때 온 매무새 갔다가도 이게 뭐냐 해서 맞아요. 그거는 별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사람이 싫은 거, 진짜 도구로 사용한 거, 자기를 위한 그냥 그렇게밖에 보이진 않았어요. 영조를 그래도 변호를 하자면 그 무술이의 아들인 거잖아요. 똑같이. 하지 마요, 변호. 하지 말까요? 그래 조금만 할게요. 임금이 좀 해야죠. 조금 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네가 신하들한테 얕잡아 보일 행동 하나라도 하지 마. 라고 되지 않았을까. 그걸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러니까 하고 이유를 얘기해주면서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 영조의 기질은 몇 번이었을까요? 예, 기질의 문제가 아니야. 맞아요. 이거는 성숙 미성숙의 문제. 맞아요. 이게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이 궁궐에서 일어나는 그 안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얕잡아보지 말라 그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 아버지랑은 너무 다른 상황. 아버지는 정통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반면에 영조는 정통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 영조는 몸 관리를 좀 덜하고 열심히 드시고 다른 왕들 정도만 있으셨으면 모두 다 평안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영조 25년에 사도가 15살이었단 말이에요. 요 정도에서 싹 사라져 주셨으면 사도가 15살의 왕이 됐었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거거든요. 그랬다면 아름답지 않았을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물러나신 건가? 물러나는 건 불가능했을 거고요. 물러난 왕이 이방원 하나 있었는데 이방원도 사실은 물러나고서 2년인가 만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세종이 스트레스 받은 기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짧아요. 하긴 이방원은 물러나도 병권은 잡았잖아요. 맞아요.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고 세종도 딱 요 때만 참으면 돼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세종은 세자를 안 거쳤잖아요. 거의. 어린 시절 스트레스가 더 크죠. 맞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부모한테 억압받는 게 더 크죠. 맞아요. 나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궁궐에서 나가가지고 은 몇 개 주머니에 넣고 중국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동생이나 또 누구가 이렇게 좀 아들이 좀 많았으면 예전에 누구지? 세종의 형. 이제 양녕대고. 네, 그분처럼 좀 이렇게 이제 안녕. 안 좋게 해서 이제 그렇게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왕자가 귀했잖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맞아요. 근데 세손이 이건 어쨌든 자기 밑에 계열이잖아요. 혈통인데 거기에 이거는 그렇게 또 생각이 다르죠. 맞아요. 동생이랑 또 다른 차원이라서. 맞아요. 건너뛸 수도 없고 너무 애매한 상황에 걸린 거지. 사도는 정말 안 좋은 상황에 딱 걸려버린 거야. 그냥 세자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효장세자가 죽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앙이지 사도한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맞아. 그렇게 조정은 영조 또한 세자한테서 멀어지고 그리고 신하들도 영조의 마음이 이미 세손한테 넘어간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사륙을 계속 저지르니까 신하들도 폐쇄자를 시키고 싶은데 영조 나이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자도 나이가 15세 이상이었으니까 언제든 임금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를 그 사실만 놓지 못해서 맞아요. 폐세자를 함부로 시킬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폐세자를 시켰다가 갑자기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맞아요. 그게 이제 자기한테 복수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언급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영조가 세손을 이뻐하는 게 계속 보이니까 아, 임금도 우리랑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조 38년 때 동궁에 허물 10가지가 낱낱이 거론된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고변서를 보내요. 이 고변서가 세자의 장인이죠. 홍봉환을 통해서 영조한테 전달이 돼요. 웃기지. 장인까지 합세한 거지. 모양새가. 영조는 이 고변서를 보고서는 엄청난 분노를 하는데 그 전까지 세자의 못된 짓 한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네. 신하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 전에 고변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고변서를 받고 알게 됐냐. 왜 미리 구하지 않았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연기라고 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크게 화를 내면서 나경원을 크게 칭찬했대요. 그러면서 나경원을 칭찬을 하면서 데려가서 친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고변서랑 두 번째 고변서가 좀 달랐어요. 처변서 고변서는 약간 역모가 섞인 조금 과장된 일이 글씨가 이제 글이 있었는데 그게 두 번째 고변서는 싹 빠지고 세자가 잘못한 일들만 나열이 된 거예요. 역모 빼고 세자의 그 기행만 적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비행에 대한 역모가 그전엔 과장된 게 있었으니까 조정에서는 세자가 언제 임금이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말렸던 것 같아요. 나경원을 처벌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이 영조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곧 찬수가 된대요. 이게 분위기가 뒷상황을 조금 보면 그냥 스포처럼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영조 생각은 사도가 문제였지 이산, 정조는 후계자로 키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뒤에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게 그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모죄를 뒤집어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역모를 일으킨 자의 자손이 되면 정조도 정통성이 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의 고변 중에 얘가 세자로서 문제가 있어까지는 영조도 오케이. 그런데 역모죄까지 들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경원이 실수한 거야. 영조의 마음을 잘못 읽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만 없애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정조는 살리고 싶었던 거지. 그 뒤의 느낌들이 저는 사실은 제가 이것저것 읽어보면서 느낀 느낌은 딱 그거예요. 해경궁 홍씨도 비슷한 행동을 하거든요. 계속 진행하면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세자의 장인인 홍봉환이 거의 이 일을 도맡아서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랬던 이유는 세자가 너무 비행을 일삼으니까 자기 딸 그리고 그 세손까지 영향을 미쳐서 장인도 어쩔 수 없이 세자를 약간 버리는 카드로 썼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영조하고 짝짝꿍이 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해경궁 홍씨도 거기에 짝짝꿍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쉴드를 치기 위해서 쓴 책이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이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좀 더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근데 한중록에는 약간 거짓된 것들이 있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알아서 좀 걸쳐서 맞아요. 해야지만 그래도 거의 사실적인 게 많다. 그 사도 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한중록의 제일 참고 서적으로 1위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해경궁 홍씨도 약간 편향되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영조는 세자에 대한 비행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 전에도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자를 영모죄로 형벌로 가기에는 그 자손들의 피해가 가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었고 그러던 중에 세자의 친모인 영빈 이 씨가 영조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영조한테 종사를 위해서 세자를 처분해 달라고 울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네. 뭐 영화는 책이든 거기서는 해경공 씨와 세손을 보호하고자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분위기상 영조가 바라는 거를 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모든 판을 깔아놨고 사람들한테 흘린 거지. 내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나경원 고변이 있을 때도 내 뜻은 이거야라는 걸 분명히 했고 눈치 없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 뜻이구나 라고 캐치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본인 목숨 또한 부지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세손까지 목숨이 유지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변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면 이상까지 내쳐야 되거든. 세자는 그 일전에 나경원 고변서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석고대죄를 하고 있었는데 영조가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모르쇠. 예. 그러니까는 그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이 계속 커지면서 거의 극도의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뭐 칼을 들고 난동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영조는 그 영빈이 씨한테 그런 상소를 받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친모까지 처분을 해달라고 하니 이제는 세자를 내칠 수 있는 명분을 이제 등에 업고 바로 자결을 명하죠. 그렇지만 자결을 하지 못했어요. 신하들이 반대를 해서. 신하들이 칼을 잡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조는 자결은 이제 할 수는 포기했고 그리고 포기했다기보다는 자결은 시행이 안 됐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디주를 들여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디주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디주를 내오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세자를 가두어서 8일 동안 가두놓고 사망하게 되는 저희가 알고 있는 디주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사약을 주거나 아니면 처형을 해버리면 영모죄에 대한 것이 되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계속 엮이는 게 딱 그건 것 같아. 사도만 빼고 정조는 살리자. 또 후손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조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게 겹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케이스는 아버님이 떠나주시는 거였는데 아버님이 그때 떠나시면 이미 애를 망쳐놓고 떠나시는 거라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러네요. 그랬으면은 그것도 문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찍 좀 더 일찍. 근데 참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맞아요. 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 얼마나 그게 복잡했고 영조 입장에선 그래서 앞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조가 탕평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정당성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정말 노력했던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 과정 속에서의 사도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영조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나 좀 그랬다. 네. 그러면서 디주에 갇히기 전에 폐쇄자를 했죠. 그래야 이제 기록에 그런 아빠가 아들을 안 좋게 한 일들 기록이 안 남게 하려고 그렇게 8일 후에 사망을 하고 나서 다시 신원을 시켜준대요. 세자로. 그러면서 사도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죽은 다음에는 네. 합니다. 세자가 8일 후에 숨을 거두자 영조는 폐쇄자 시켰던 거를 신원을 시켜주고 그리고 사도라는 시호를 내린대요. 그 사도라는 뜻이 영화에서는 생각할사 스팔토 해서 사도 세자라 하라 그렇게 영조가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네요. 사가
이전에 과오를 뉘우쳤을 때 사라고 붙인대요. 그리고 도는 한 해 중에 일찍 죽었을 때, 그러니까 7월 달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을 때 도라고 붙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시호를 짓는 시법에 따라서 지은 것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되게 영조가 그래도 마음은 좀 쓰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리고 뒤주에 갇혔을 때 밥도 잘 드시고 그리고 정무는 또 다 보시고 거의 그냥 그냥 신경을 안 썼나 봐요. 네. 신경을 썼으면 진짜 괴로웠을 텐데. 그렇죠. 영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실록에는 뒤주에 갇혔다는 얘기는 안 나온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갇혔다고 막 얘기했고. 뒤주라는 거는 실록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뒤주라고 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뒤주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실록에 쓰여졌으면 그거다라고 말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사도에 보면 그 8일간 매일매일 사도가 어떻게 뒤주 안에서 힘들어하는지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왜 영조와 사도가 그렇게 사이가 틀어졌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영조가 사도한테 뒤주에 갇힌 사도한테 했던 그 속마음 같은 얘기 했던 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찌하여 너와 나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서야 이런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냐. 내가 임금이 아니고 네가 임금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렇게 뒤주를 보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감독이 한 말이야. 저는 그래서 이 사도라는 이 시호까지 해서 감동적이야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시법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다니 감동팍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홍봉안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사도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짜고 친 고스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게 되더라고요. 홍봉안이 되게 세력이 큰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진짜 자칫하면 자기 그 집안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멸문될 수 있으니까 좀 그것도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도 똑똑하게 한중록을 쓴 거고 홍봉안도 영조의 뜻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아마 정설은 아닐 거예요. 정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 라고 어디선가 표현을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정설은 아닌데 근데 아이들은 늘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가 잘못되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황상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조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뭔가 이런 극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홍봉환이 얼마나 그 집안이 컸냐면 그 영조의 마지막 왕비 있잖아요. 네. 어린 왕비. 네네네. 그 왕비가 되게 팔팔하잖아요. 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그런데도 거기도 세력을 갖춰서 힘을 엄청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대요. 홍보가는. 그 정도로 거기 그 세력보다도 더 큰 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나마 그래서 정조가 안전했네요. 하여튼 정조가 똑똑했던 게 있고 그리고 정조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더덕님이 얘기하셨던 뭐 어떻게 해야 돼? 외가죠. 외할머니 쪽이 하여튼 그쪽이 네. 굉장히 튼튼했고 그런 거 다 합쳐졌겠죠. 네네. 그렇게 영조한테는 딱 두 아들 있었는데 하나들은 일찍 사망하고 두 번째는 자의에 의해 효장세자가 어떻게 보면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네. 사도가 짊어질 거 다 짊어진 거라고. 네. 근데 그 첫째 아들의 10살에 사망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전혀 적혀 없어요. 있지 않아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둘째를 봤을 때는
비슷한 상황. 좀 의심도 좀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가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네. 댓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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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영조는 이제 14년을 더 사세요. 그 당연히 세자는 세손이 이제 되었고, 그 책에 되게 웃긴 게 그 나중에 14년이 회춘한 것처럼 건강에 시종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하나가 없어졌구나. 세손이랑 너무 잘 맞았는지 세손이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눈치를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둘의 관계는 좀 평화로웠다고 보여요. 에휴. 뭐 검은 머리가 날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이게 뭐 우째고 한 소리겠죠. 근데 그 정도로 건강을 했대요. 그 여전히 경연도 열심히 하고 또 백성들과도 자주 접하면서 그렇게 남은 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업적으로는 오래 사신 만큼 업적이 많아요. 네. 탕평책은 당연히 탕평책, 영조연 탕평책이죠. 그리고 균역법, 뭐 준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청계천을 만들었대요. 이때. 그리고 뭐 애민정치, 아까처럼 백성들과 자주 접하고 또 형벌도 잔혹한 형벌을 개정해서 고문도 없애고 그리고 서원도 정리해서 붕당 근원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중복되는 서원은 다 금지시켰대요. 그리고 신문고를 부활을 했는데 이게 연산구 때 폐지되었던 건데 이거는 궁 안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쓸모가 없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영조의 남은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스펙터클한 그 영화가 생각나면서. 네. 네. 사도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영화 사도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의 비밀의 문이라고 한석규 나오고 뭐 이재훈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외에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좀 기억이 더 잘 나실 것 같습니다. 네. 해석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